글로벌 시니어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서울입니다. 저는 올해 63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롯데타워가 보이고 부엌에서는 남편이 당뇨약을 먹으며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한 노부부의 오후입니다. 하지만 저는 20년을 한국이 아닌 곳에서 살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요. 43부터 63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합니다. 중국에서 20년이나 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텼을 뿐입니다. 그럼 중국어 엄청 잘하시겠네요? 아닙니다. 20년을 살았지만 저는 중국어로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 해봤습니다. 왜요? 20년이나 사셨는데? 그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은 바로 그 20년입니다. 왜 떠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공 스토리도 아닙니다. 그냥 한 평범한 여자가 낯선 땅에서 20년을 견뎌낸 그 이야기입니다. 2004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시댁에 가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가족 모임이라며 모두 모이라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 시누이 둘 그리고 시누이들의 남편까지. 총 7명이 시어머니 댁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요즘도 재훈이 사업 잘 되지?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네, 어머니. 중국 쪽 거래가 늘어서.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 대학 등록금 좀 빌려주실 수 있죠? 언니. 그게 요즘 돈 들어가는 곳이 많아서. 시조카 대학 보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우리 아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오빠는 중국 사업으로 돈 많이 벌잖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난달에도 큰 시누이한테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갚겠다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 전달에는 작은 시누이한테 50만 원을 줬고요.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준호 학원비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 학원비?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동생들은 애가 둘씩인데도 잘만 키우더라.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며느리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맨날 돈이 없어? 남편 버는 돈 다 어디다 쓰는 거야? 귀가 따끔했습니다. 큰 시누이의 남편까지 거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도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거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됐어요. 아니,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말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잖아요.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난 맨날 나쁜 며느리 되고 당신은 착한 아들 되고. 그게 엄마가 워낙 성격은 무슨. 아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니까 저러는 거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죄송한데요. 급하게 돈 좀 써야 할 일이 생겨서요. 2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200만 원요? 그건 좀.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제발요. 애 학원비 밀려서 학원에서 연락 왔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미안한데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에이, 언니, 오빠 사업 잘 되는 거 다 알아요.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면 정말 섭섭해요. 결국 저는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니, 빌려줬다기보다는 빼앗겼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시댁에서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 지난번에 빌려준 돈. 아, 그거? 언니.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지만 벌써 석 달이.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돈 갚고 받고 할 거 있어? 오빠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아들이 돈 잘 버는데 동생들 좀 도와주지. 며느리가 너무 야박해.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랑 이렇게 살 거면 나 못 살아요. 여보. 매번 돈 달라 그러고 안 주면 내가 나쁜 사람 되고. 어머니 생활비며 용돈으로 드리는 돈은 그렇다 쳐도 시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는 맨날 나한테만 뭐라 하시고. 우리는 시댁에서 ATM기예요. 시댁에서 당신만 대학 보내줬다는 걸로 시누이들이 너무 울고먹는 거 아닌가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똑바로 말할게. 말한다고 달라져요? 벌써 몇 번째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서요. 얼마나 울었을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요? 중국 가는 거 어때?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상하이에 거래처 좀 생겼거든. 거기 가서 직접 회사 차리면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자. 엄마한테서도 동생들한테서도. 우리끼리 살자. 진심이에요? 응. 나도 이제 지쳤어. 매번 동생들 돈 대주고 엄마 눈치 보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도 못하는데. 괜찮아. 나랑 준호 있잖아. 그리고 거기 한인들도 많대. 어떻게든 되겠지. 준호는요? 애는 어떻게 해요? 국제학교 보내면 돼.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한국에서보다 훨씬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어. 나중에 미국 대학도 갈 수 있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낯선 나라, 못하는 언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여기 계속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시누이들의 끝없는 요구, 명절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 차라리 중국이 나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5년 1월 설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에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중국으로 갑니다. 뭐? 중국?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지만 상하이에 회사 차릴 거예요. 사업 확장하려고요. 너 미쳤어? 갑자기 무슨 중국이야? 엄마 버리고 가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사업 때문에. 사업은 무슨 사업? 도망가는 거지. 동생들 도와주기 싫어서.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어쩌라고? 혼자 두고 가게? 설마 우리 보고 엄마를 돌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돌봐드리면 되잖아. 엄마 생활비와 용돈은 지금처럼 드릴 거야. 남편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진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맨날 동생들 돈 대주고 엄마 눈치 보고 이렇게 못 살겠어. 그날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하셨고 시누이들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다 언니 때문인 거지. 언니가 오빠를 꼬드긴 거죠. 맞아요. 우리 오빠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도 소용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과 거의 절연하다시피 하고 떠났습니다. 2005년 3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10살 준호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비행기 타는 거 처음이에요. 신난다. 남편은 서류 가방을 꼭 쥐고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잘하는 걸까?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비행기표를 끊었고 짐도 다 붙였고 한국 집도 정리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2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하지만
또 가장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요. 상하이 푸동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외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안내판은 온통 한자였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하는 말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왔으니까요. 이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20년 상하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이방인이 됐습니다. 남편이 미리 계약해둔 아파트는 푸동 신구의 낡은 건물 5층이었습니다. 여보, 엘리베이터 없대.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해. 뭐? 5층을요? 응. 미안해. 여기가 제일 싸서. 준호는 신나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만 저와 남편은 짐을 들고 한층 한층 올라가야 했습니다. 3층쯤 올라갔을 때 옆집 문이 열리며 중국인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뭐라 빠르게 말을 쏟아냈는데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니하오. 제가 아는 유일한 중국어로 대답하자 아줌마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그냥 내려갔습니다. 이게 앞으로 20년 동안 내 일상이 되는구나. 5층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한국에서 살던 30평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살아요? 응. 일단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사업 자리 잡으면 더 좋은 데로 이사 갈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빨래들이 주렁주렁 걸려있고 어디선가 기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준호는 작은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기해했지만 저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첫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설립 서류를 준비하고 사무실을 알아보고 거래처를 만나느라 하루 종일 밖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알았어요. 준호는 국제학교 입학 테스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데려갔다 데려오곤 했죠. 그리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첫날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5층을 걸어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이 가파르고 난간도 낡아서 위험했거든요. 겨우 1층에 내려와 밖으로 나섰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 간판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게 한자였습니다. 마트가 어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중국어를 못했습니다.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큰 건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슈퍼마켓처럼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장을 보려고 했는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채소 이름을 몰랐습니다. 고기 부위를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채소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배추인가? 아닌가? 직원이 다가와서 뭐라고 물었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번역 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가리키며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고기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돼지고기를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 고기나 집어서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뭐라고 물었습니다. 빠르게 계속 중국어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장 본 걸 꺼내봤는데 사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돼지고기인 줄 알았는데 양고기였고 배추인 줄 알았는데 다른 채소였습니다. 에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야 하니까요. 양고기로 뭔가를 끓였습니다.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는 그 채소도 넣고. 저녁 시간 남편과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우와, 엄마 뭐 만들었어요? 찌개. 한 입 먹은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냄새가. 미안해. 엄마가 장을 잘못 본 것 같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장 봐올게. 그래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장 하나 제대로 못 보다니.
나는 정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국제학교에 입학한 지 2주 만에 친구들을 사귀었고 중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중국어로 자기소개 배웠어요. 워자오 준호. 그렇구나. 엄마도 배워봐요. 쉬워요. 엄마는 어려워. 10살 아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준호는 마트 아줌마와 중국어로 대화했습니다. 엄마, 이 아줌마가 이 배추가 제일 신선하대요. 그래. 제 10살짜리 아들이 제 통역이 됐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쌓아둔 인맥이 도움이 됐고 중국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은 순조로웠습니다. 여보, 오늘 큰 계약 하나 따냈어. 남편이 들뜬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잘 됐네요. 다음 달에 직원도 뽑을 거야. 중국인 2명이랑 한국인 1명.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구나. 내년쯤엔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참아. 알았어요. 남편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7시 남편과 준호를 깨워서 아침을 차려줍니다. 8시 남편은 회사로 준호는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게 끝나면 오전 11시쯤 됩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TV를 켜도 중국어 방송뿐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해도 인터넷이 느려서 계속 끊깁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끔 산책을 나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중국어로 떠들고 간판은 한자로 가득하고 저는 그 속을 걷는 유령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는 엄마들과 수다도 떨고 동네 미용실 가면 단골이라고 반겨주는 원장님도 있었죠. 여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중국어 배우고 싶어요. 중국어? 좋지. 학원 알아볼게. 남편이 찾아준 중국어 학원은 집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상하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밀려서 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겨우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성조를 배워볼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중국어는 4가지 성조가 있어요. 같은 말하는 발음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마. 옆에 앉은 외국인 학생들은 금방 따라했습니다. 마. 저도 해봤습니다. 마. 아니에요, 이렇게요. 선생님이 다시 보여줬지만 저는 차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사말 몇 개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원래 어학에 소질이 없는 건지 결국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여보, 나는 중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 그냥 집에서 쉬어.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줄게. 남편은 위로했지만 저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점점 더 잘 됐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나고 직원도 5명이 됐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중국어로 발표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낡은 아파트 5층에 혼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중국 생활 어때?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좋겠다, 진짜. 너 요즘 중국어 엄청 잘하겠다? 응.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럽다. 남편도 사업 잘 되고 애도 잘 크고. 너 진짜 인생 잘 풀렸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인생이 잘 풀렸다고. 저는 매일 혼자였고 말할 사람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아들의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잠들기를 기다리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한국 가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왜? 여기 안 좋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할 게 없어서. 조금만 참아. 내년에 큰 아파트로 이사 가면 나아질 거야. 그리고 사업도 더 안정되면 당신한테도 시간 더 낼게. 그래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커진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걸요. 제 외로움은 집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상하이에서의 첫 2년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매일 바빴고 준호는 매일 성장했고 저는 매일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시댁 눈치를 보느라 바빴는데 여기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시댁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 있으면 이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18년 더 계속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0년 상하이에 온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7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준호는 중학생이 됐고 중국어를 한국어만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낡은 아파트 5층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들뜬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영주권 신청해보자. 영주권이요? 응. 회사도 안정됐고 여기서 5년 넘게 살았으니까 조건은 되는 것 같아. 변호사 만나봤는데 가능하대. 영주권. 그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뭔가 달라질까? 내가 여기 사는 이유가 생기는 걸까? 얼마나 걸려요? 1, 2년?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 그럼 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영주권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사업자 등록증, 세금 납 부증명서, 거주증명서, 건강검진서. 모든 서류를 중국어로 공증 번역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3만 위안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도 영주권 있으면 편하잖아. 매년 비자 연장 안 해도 되고.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서류를 준비해서 드디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야. 6개월에서 1년 걸린대.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가 반려됐습니다. 네? 왜요? 세금 납 부증명서에 문제가 있대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6개월을 준비했습니다. 2012년 여름 재신청. 또 1년을 기다렸습니다. 2013년 가을 또 반려. 이번엔 거주지 증명이 부족하대요. 아니, 우리 여기서 8년 넘게 살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중국은 원래 이래요. 조금만 더 참아요. 3번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려입니다. 재신청 불가. 뭐라고요? 조건 미달이래요. 구체적인 이유는 안 알려주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년. 4년 동안 서류를 준비하고 5만 위안이 넘는 돈을 쓰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서 9년을 살았는데 영주권도 없이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조금만 더 참아. 사업이 안정되면. 사업은 무슨? 당신 사업도 요즘 안 좋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믿었던 중국인 파트너 리웨이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여보, 회사 돈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장부랑 통장 잔액이 안 맞아. 리웨이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여보, 80만 위안이 없어졌어. 뭐라고요? 리웨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그리고 잠적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고. 완전히 사라졌어. 80만 위안.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어. 근데 증거가 없대. 리웨이가 합법적으로 회사 돈을 관리하는 위치였으니까 횡령이라고 증명하기 어렵대.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처음으로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리웨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리웨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리웨이가 광저우에서 새 회사 차렸대. 뭐요? 우리 거래처들 다 가져갔어. 우리 회사 이름으로 연락해서 거래처 정보 빼내고 자기 회사로 옮긴 거야. 그게 가능해요? 중국에선 가능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남편은 3개월 동안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승소 가능성 10%, 소송 비용만 15만 위안.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결국 남편은 포기했습니다. 80만 위안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줬습니다. 한 명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월세를 못 내서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새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니까, 사업을 모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밥을 차려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샤워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도 먹기 싫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지? 뭐 하러 온 거지? 영주권도 안 됐고 남편 사업도 망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야 했어요. 5층을 걸어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근처 한인마트에 갔습니다. 중국 마트보다 비싸지만 한글 간판이 보이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김치, 라면, 두부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려는데 계산대 옆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 반찬 만들어 파실 분 구함. 한인식당 납품용. 주 3회. 연락처 전화번호가 보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김치라면 나도 담글 수 있는데. 시댁에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김치 담그는 법 배웠잖아요. 20년 넘게 김치 담가왔는데. 전화번호를 찍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마트 게시판 보고 전화드렸어요. 김치 만드는 거요. 아, 네. 혹시 언제 시간 되세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오후 3시에 우리 식당으로 오실래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식당 이름은 서울집이었습니다. 주인은 50대 후반의 한국인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에요. 이 식당 1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숙입니다. 김치 담가본 적 있으세요? 네, 한국에서 20년 넘게 담가왔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래요? 재료는 다 줄 테니까 배추김치 10포기만 담가보세요. 지금요? 네, 맛을 봐야 알죠. 정숙 씨가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배추, 소금,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 생강.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속을 채워 넣었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시간 후 열포기가 완성됐습니다. 정숙 씨가 김치 한 입을 먹었습니다. 와, 어때요?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한국에서 김장철마다 100포기씩 담갔어요. 언니, 이거 하실래요? 네. 일주일에 3번만 와주세요. 월, 수, 금. 하루에 배추김치 20포기씩. 포기당 15위안 드릴게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포기 3일 4주 3,600위안. 정말. 괜찮아요? 괜찮기는요. 저는 득템한 거예요. 이 맛이면 중국 손님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럼 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 구했어요. 일? 무슨 일? 김치 만드는 일이요. 한인 식당에서. 김치? 남편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한 달에 3,600위안 준대요. 그래? 좋네. 나 내일부터 나가요. 월수금마다. 그래, 잘 됐다. 집에만 있는 것보단 낫지.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구나. 그날 밤 9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 이 작은 김치통이 4년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그 끝이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저는 서울집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배추김치만 담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0포기씩.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한 달 후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깍두기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깍두기도 좀 담가줘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계속 찾아요. 깍두기, 총각김치, 파김치.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에 4,500위안을 벌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통장에 제가 번 돈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이게 내가 번 돈이야. 석 달쯤 지났을 때 정숙 씨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반찬도 할 수 있어요? 멸치볶음, 장조림 그런 거요.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맨날 해왔는데요. 그럼 우리 아예 반찬 메뉴 만들까요? 한인들한테 반찬 세트로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정숙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일주일치 반찬 세트를 80위안에 팔면 20세트면 1,600위안. 재료비 빼면 960위안 남고. 우리 반반 나누면 어때요? 정말요? 김치 만들어주시면 저는 장소 제공하고 판매하는 거죠. 어때요? 좋아요. 서울집 반찬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김치 3종, 멸치볶음, 장조림, 콩자반, 시금치나물. 7가지 반찬. 한인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서울집 반찬 세트. 집에서 만든 것처럼 정성스럽게. 배달 가능. 80위안. 첫 주문 5세트. 둘째 주 12세트. 셋째 주 25세트. 입소문이 났습니다. 야, 서울집 반찬 진짜 맛있더라.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야. 배달도 해줘? 대박. 한 달에 80세트가 나갔습니다. 제 몫은 월 3,600위안. 김치 담그는 돈까지 합치면 월 7,500위안이 넘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대단한데? 내 월급보다 많이 버네. 그때 남편의 회사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직원도 3명밖에 안 남았고 매출도 예전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구나.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뿌듯하면서도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2016년 2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집이죠? 제가 중국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찬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혹시 김치 대량으로 납품 가능해요? 얼마나요? 일주일에 100포기 정도요. 중국인 고객들한테 판매하려고요. 한류 열풍 타고 한국 음식이 인기거든요. 100포기. 지금은 일주일에 60포기 정도 담그는데 100포기라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포기당 22위안 드릴게요. 22위안. 100포기면 2200위안. 한 달이면 8800위안.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큰일 들어왔어요. 뭔데요? 일주일에 100포기 주문이요. 100포기? 혼자 어떻게 해요? 도와줄 사람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중국인 아줌마 한 명 소개해 줄게요. 손 빠른 사람이에요. 2016년 3월 저는 처음으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샤오란이라는 40대 중국인 아줌마였습니다. 중국어는 못했지만 몸짓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샤오란은 똑똑했습니다. 한 번 보고 바로 따라했습니다. 일주일에 100포기. 샤오란과 둘이서 하루에 8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돈이 됐습니다. 한 달에 김치만 8,800위안, 반찬 세트 3,600위안, 총 12,400위안. 샤오란 급여 3,000위안 빼고 재료비 빼면 제 손에 6,000위안이 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쌓여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10만 위안이 넘는 돈이 제 통장에 있었습니다. 사업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서 서울집 부엌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이제 따로 작업실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돈이 좀 들 텐데. 제가 낼게요. 그동안 번 돈 있으니까요. 푸동신구의 작은 공장 건물 1층 30평. 보증금 4만 위안, 월세 2,200위안. 제 돈으로 계약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5대, 작업대 3개, 싱크대 2개. 제 작업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작업실 얻었어요. 작업실? 어디? 푸동에요. 30평짜리. 얼마 들었어? 보증금 4만, 월세 2,200.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번 돈으로 냈어요. 괜찮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진 걸 봤습니다. 2016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해였습니다.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상속자들이 중국에서 대박이 났고 한국 음식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치맥, 김치찌개, 비빔밥, 그리고 김치.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일주일에 200포기, 300포기, 400포기. 샤오란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중국인 아줌마 3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작업실에 가서 밤 9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내 일이야. 내가 만든 거야. 중국인 바이어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김치 대형마트에 납품하지 않을래요? 대형마트요? 네. 우리 체인 2곳 있어요. 상하이, 난징, 한국 식품 코너 만들고 있는데 당신 김치 넣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큰 거래를? 가능해요. 일주일에 500포기 납품하면 돼요. 500포기. 지금의 2배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대형마트 납품 제의가 들어왔어요. 대형마트? 네, 일주일에 500포기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더 뽑으면.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당신 사업자 등록증 없잖아. 사업자 등록증요? 응. 대형마트랑 거래하려면 필요할 텐데. 아, 저는 그냥 현금으로 받고 있어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중국에서 외국인이 사업자 내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해. 우리는 영주권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 회사 명의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복잡해.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일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작게 하는 거가 안전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중국에서는 쉬쉬하면서 많이들 이렇게 해. 그렇게 저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대형마트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말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매출 18만 위안. 직원 급여, 재료비, 월세 다 빼고 제 손에 6만 위안이 남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올해 6만 위안 벌었어요.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올해 순이익이 3만 위안 정도였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2배나 더 벌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잘했어.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월 2만 위안, 2만 5천 위안, 3만 위안.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샤오라는 공장장이 됐습니다.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잘 해냈습니다. 중국 대형마트 2곳과 정식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 정통 김치라는 라벨을 붙여서 마트 냉장고에 진열됐습니다. 제 김치가 마트 선반에 놓인 걸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만든 게 여기 있네. 준호는 상하이 국제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칭화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이 생기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 행복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중국인 김치 판매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가격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 포기에 22위안 받을 때 중국인들은 12위안에 팔았습니다. 똑같은 김치인데 왜 더 비싸요?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1월 월 매출이 18,000위안으로 줄었습니다. 12월 15,000위안. 어떡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샤오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품질이 더 좋으니까 손님들이 알 거예요. 하지만 손님들은 가격만 봤습니다. 2018년 3월 대형마트 2곳 중 한 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중국산 김치가 더 싸서 그걸로 바꾸기로 했어요. 하지만 맛은 우리께 더. 소비자들은 가격을 봐요. 미안해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2018년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작업실 문을 열었을 때 낯선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 윤영숙? 샤오란이 빠르게 통역했습니다. 공산국에서 나왔대요. 단속 나왔대요. 단속이요? 사업자 등록증 보여달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3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산국 직원들이 제 작업실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서류를 뒤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샤오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불법 영업이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식품 제조 판매. 엄청 큰 문제래요. 얼마나? 벌금 8만 위안이래요. 그리고 즉시 영업 중단이요. 8만 위안.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 거의 다였습니다. 모든 제품 폐기 처분하래요. 그리고 샤오란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1년 안에 재발하면 추방이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년.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단속 걸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금 8만 위안이래요. 8만? 그 정도면.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낼 수 있어. 우리 회사 이번 달 순이익이 6만 위안 정도 되니까. 정말요? 응. 다음 달까지 모으면 돼.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이 아니야.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당신이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너무 크게 키우지 말라고. 근데 나는 계속 확장하고 대형마트까지 납품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다 내 잘못이에요. 그날 밤 저는 또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업실을 정리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5대, 작업대 3개, 모든 장비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급여를 주고 작별했습니다. 정말 끝이에요? 샤오란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요. 샤오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업실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던 날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결국 남은 게 뭐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갈 곳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밖에 좀 나가봐. 집에만 있으면 안 좋아.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찍 집에 왔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 있어. 뭔데요? 우리 회사 대박 났어. 한국 화장품 브랜드랑 독점 계약했어. 남편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K뷰티가 지금 중국에서 완전 열풍이야. 에이전시들이 우리한테 줄을 서고 있어. 그래요? 이번 달 순이익이 15만 위안이야. 15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월 2만 3만 위안에 허덕이던 회사였는데.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K뷰티 열풍이 거세졌고 한국 화장품과 한국 식품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도 다시 7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보, 올해는 순이익 200만 위안 넘을 것 같아. 남편은 활기찼지만 저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봐. 뭐라도 해봐. 뭘 하는데요? 아무거나. 운동을 하던 친구를 사귀던 아니면 일이라도 구해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써요. 그런 말 하지 마. 괜찮아. 천천히 찾아봐. 2018년 저는 집 근처를 걷다가 한인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고향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에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구함. 경력 무관.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쳐다봤습니다. 주방 보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향집입니다. 저 주방 보조 모집한다고 해서요. 아, 네.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럼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고향집은 20년째 운영 중인 한인 식당이었습니다. 주인은 60대 후반의 박성우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방 일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집에서 요리는 늘 해왔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설거지랑 재료 손질부터 하면 돼요. 한 달 4,500위안 드릴게요. 4,500위안. 김치 사업할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첫 출근 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팔을 다듬고 배추를 씻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네.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방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영숙 씨, 김치찌개 재료 좀 가져다 줘. 네.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성호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영숙 씨 일 잘하네요. 이제 간단한 요리도 해볼래요? 제가요? 네. 김치찌개부터 시작해봐요. 김치찌개. 냄비에 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를 넣고 양념을 하고 끓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우와, 영숙 씨. 이거 맛있는데? 우리 레시피보다 더 맛있어.
홀에서 일하는 직원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불고기. 손님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누가 만들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식당에서 일한 지 4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 35세쯤 되어 보이는 중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마다 왔습니다. 항상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오늘 김치찌개 만드신 분이세요? 샤오란이 통역해줬습니다. 샤오란은 식당 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중국 전역 돌아다니면서 한식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리나라고 해요. 식품 블로거예요. SNS에 음식 리뷰 올리는 일 해요. 리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웨이보 중국 SNS 팔로워 50만 명. 언니 요리 제 블로그에 올려도 돼요? 네. 진짜 맛있어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리나와 친해졌습니다. 2018년 겨울 리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전에 김치 사업하셨다며요? 샤오란한테 들었어요. 응. 근데 망했어. 왜요? 불법 영업이었거든. 단속 걸려서. 아, 그랬구나. 아깝다. 언니 김치 정말 맛있는데. 이제 안 해. 무서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리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블로그 통해서 주문받고 언니는 집에서 소량만 만들어요. 사업자 없이 그냥 개인 거래로요.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소량이면 괜찮아요. 일주일에 20에서 30포기 정도면 문제 없어요. 친구끼리 나눠주는 거죠. 정말요? 네. 제가 도와줄게요. 언니는 만들기만 하면 돼요. 고민이 됐습니다. 또 시작하면, 또 망하면 어떡하지?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리나라는 블로거가 김치 다시 만들어 보라는데. 김치?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주 소량만. 일주일에 20에서 30포기만. 집에서만. 여보, 조심해야 해. 또 걸리면 추방이야. 알아요. 그래서 정말 작게만 할 거예요. 욕심 안 부릴게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근데 진짜 작게만 해. 약속해. 약속할게요. 저는 주말에만 집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20에서 30포기만. 리나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한국 주부가 직접 담근 정통 김치. 주문 받습니다. 첫 주 25포기 주문. 둘째 주 30포기. 포기당 25위안. 한 달에 3,000위안 정도 벌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욕심 안 부릴래. 평일엔 식당에서 일하고 주말엔 김치를 담그고.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돈 버는 재미도 다시 느꼈습니다. 2019년 초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칭화대학 컴퓨터공학과. 엄마, 나 텐센트 입사했어. 텐센트? 그게 뭔데? 중국 최고 IT 회사야. 초봉이 30만 위안이야.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중국에서 살래. 뭐? 여기가 좋아. 나 여기가 더 편해. 그리고 일도 여기가 더 잘 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가끔 놀러 갈게. 엄마 아빠가 한국 가면 내가 자주 갈게. 아들은 이제 중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데려온 건데 이제 여기 사람이 됐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2020년 2월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엄마가 돌아가셨어. 심장마비였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시댁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장례식장. 시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큰 신우이였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어색했습니다. 중국 생활 힘들었죠? 그럭저럭.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너무 컸습니다. 작은 신우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장례를 치르고 상하이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시댁이랑은 끝난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왔습니다. 2020년 3월 28일 상하이 전역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주민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외출 금지. 중국어 방송이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래요? 모른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텅 빈 거리.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거리가 이제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첫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집에 있는 식량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2주일째 냉장고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단지 단체 구매 공지 내일 오전 채소 10kg 계란 30개, 쌀 10kg, 돼지고기 2kg, 총 550위안. 신청하시려면 답장하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보, 550위안이래요. 평소보다 2배 비싼데. 그래도 사야지. 안 사면 굶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흘 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채소들. 시든 배추, 멍든 토마토, 작은 감자들. 이게 550위안어치야?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봉쇄 한 달째. 일주일에 한 번씩 단체 구매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과일 세트 사과 5개, 오렌지 3개, 바나나 1kg, 380위안. 저번 주 육류 세트 닭고기 1kg, 돼지고기 1kg, 420위안. 매번 평소의 2배에서 3배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지 않으면 먹을 게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사무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고향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리나는 베이징에 갇혔습니다. 준호는 텐센트 사무실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식량 있어? 괜찮아. 단체 구매로 사고 있어. 돈은 있어? 응.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주 1000위안씩 나가는 식품비.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봉쇄 2달째. 남편과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아침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 같이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남편이 팔을 다듬다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같이 요리해 본 게 언제였지? 글쎄요. 생각해보니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치찌개를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너무 바빴나 봐. 그러게요. 맨날 일만 하고. 하지만 그래야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괜찮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느끼는 온전한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2020년 6월 봉쇄가 풀렸습니다. 고향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어려웠습니다. 여보, 회사 유지가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정리해야 할 것 같아. 2021년 초 남편은 16년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을 주고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왜 미안해요? 16년이나 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21년 여름. 여보, 한국 가자. 지금? 응.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회사도 없고 준호도 독립했고. 하지만 이제 우리 인생 살자. 그래요. 가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021년 하반기 아파트를 팔려 했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2022년 초 겨우 집이 팔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팔렸어. 다행이다. 하지만 그달 상하이에 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2달간 완전 봉쇄.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여보, 또야. 참자. 조금만 더. 이번 봉쇄는 더 가혹했습니다. 단체 구매 문자가 매일 왔습니다. 모든 게 3배로 뛰었습니다. 어느 날 단체 구매로 받은 채소 상자를 열었을 때 절반이 썩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내자. 화가 났지만 항의할 곳도 없었습니다. 2022년 6월 봉쇄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항공편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표가 한 장에 800만 원이래. 미쳤네. 기다리자. 2022년 하반기. 우리는 상하이에 남았습니다. 고향집에서 계속 일했고 주말엔 소량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샤오란 리나와 자주 만나며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응. 내년엔 갈 것 같아.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2023년. 항공편이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준호 결혼식 치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응. 그렇게 2023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한 해를 상하이에서 천천히 보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주말엔 김치를 담그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이구나.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2024년 10월. 준호가 베이징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에 갔습니다. 며느리 리링은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입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완벽했습니다. 사돈끼리도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한국 가? 이제 곧 갈 거야. 그럼. 자주 못 보겠네. 괜찮아. 너 잘 살아. 그게 엄마는 좋아. 고향집을 그만뒀습니다. 영숙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사장님. 샤오란 리나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2024년 12월. 짐을 쌌습니다. 20년의 삶이 몇 개 박스에 담겼습니다. 이게 다네. 응. 이게 다야. 2024년 12월 28일.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준호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게 사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너도. 리링이 잘 챙겨. 엄마. 고생 많았어.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가 보였습니다. 동방명주 타워, 황푸강, 고층 빌딩들. 안녕 상하이. 20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인천공항.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왔어. 눈물이 났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작은 아파트 23평.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다. 응. 좋아.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설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저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며느리 리링이 서툰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고마워.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2025년 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한강 산책. 여보,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오후엔 송파구 커뮤니티 센터. 요가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내가 요가를 하네. 웃음이 났습니다. 2025년 여름. 요가 수업에서 만난 여성이 말했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사셨어요? 네, 20년 살았어요. 저도요. 베이징에서 10년. 해외 생활 경험자 모임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좋아요. 첫 모임에 갔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11개월.
저는 송파구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남편은 당뇨약을 다 먹고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요? 좋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마트 김치를 꺼냈습니다. 이제 힘들게 내가 안 만들고 한국마트에서 맛있는 김치 골라서 사 먹어서 좋네. 웃음이 났습니다. 돌이켜보면 20년은 길었습니다. 힘들었고 외로웠고 때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20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영주권도 못 받았고 사업도 망했고 돈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시댁과 화해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제 집 근처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게시판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치 담가주실 분 구함. 명절용. 백포기. 저는 그 종이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여보, 뭐 봐? 아니, 아무것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안 해. 정말로. 하지만 언젠가 심심하면 10포기 정도는 담가볼지도 모릅니다. 딱 10포기만.